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가 확정됐습니다. 네,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스타바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새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서 모즈타바 선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열흘째로 접어든 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 뉴욕 증시의 지금 개장 전 선물은 지금 급락하는 양상입니다. 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선물 가격이 13% 급등하면서 배럴당 $103를 넘어섰고 또 국제 유가 기준이죠. 브렌트유도 10% 상승한 배럴당 $102대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란전으로 유가는 하루에 10%씩 뛰는데 이 믿었던 고용시장마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외가에서는 다시 애쓸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밤사이 유가는 이제 $100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증시가 이미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만큼 오늘장 시작 전부터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0.95%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33%, 1.59% 밀려났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는 지난 10월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3% 넘게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02%, 1.24%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밀렸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다가 오라클과 오픈AI가 텍사스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반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알파벳 C 주식을 우리 돈으로 약 131억 원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연일 강세 이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와 테슬라 모두 2% 넘게 떨어졌고 전 거래일에 급등했던 브로드콤도 0.69%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이날 필수 소비자 업종이 버텨주면서 월마트가 0.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 증시를 흔든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였죠. 중동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이 유가의 탄력을 더 넣고 있는데요. 이라크는 저장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40%가량 감축했고요. 쿠웨이트도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에 WTI는 배럴당 $90 위에서 마감하면서 한 주 동안 35% 넘게 폭등했고 브렌트유도 28%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현재 선물 시장에서 WTI가 급등하면서 이제는 $110 부근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줬던 것이 경제 지표였는데 예상외로 고용 보고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낙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지난 1월에 비농업 일자리는 13만 개 가까이 늘어났었던 데 비해서 이제 2월의 일자리는 전달보다 9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 예상치였던 5만 건보다도 증가보다도 한참 밑돌았죠. 또 12월 수치와 1월 수치 모두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고용은 월 6천 개 증가에 그쳤고요. 6개월 평균은 월 마이너스 1,000개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실업률도 1월에 4.3%에서 2월에는 4.4%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약하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지표는 악천후로 인해서 특히 더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이 소비 심리가 더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GDP에 반영되는 통제권 소매 판매는 0.3% 늘어나면서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동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서 오리온의 팀 홀런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셈법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금요일장 국채금리는 연준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하락하던 국채금리는 유가가 뛰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갔는데 결국에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2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우선 11일에는 2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13일에는 1월 PCE 가격지수가 공개됩니다. 두 지표 모두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물가 지표 외에도 고용 관련 데이터도 발표되는데요. 1월 고인이직 보고서와 컨퍼런스 보도의 고용 동향 지수 등을 통해서 고용 시장이 실제로 둔화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을 차치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란 전쟁이 과연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부, 그리고 국제유가 상황인데 이 부분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마켓이었습니다. 외신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시아 완성차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은 특히 중동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그리고 중국 체리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요. 이들 한중일 세계사의 판매량은 중동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당장 현지 판매가 줄고 사태가 길어질수록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들이 업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대차 입장에선 앞서 러시아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공장 재매입을 포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전쟁이란 변수가 신시장 개척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모습인데 중동으로 향하는 선박의 수출 자동차 선적을 중단했고 현지 생산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 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걸프 지역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피해가 더 커질까 앞다퉈 전쟁과 테러 등 피해를 보장하는 정치적 폭력 보험에 가입하고 나섰는데요. 데이터 센터부터 에너지 프로젝트, 송유관 등 주요 인프라 운영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험 중개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분쟁보다도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걸프 지역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더 크다 판단해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료도 급격히 올라 최대 5배 수준까지 뛰었는데 그런데도 보험 수요가 급증하는 걸 보면 중동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엔스로픽과 미 국방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죠. 인공지능을 무기화할 수 없다는 회사 입장에 뿔이 단단히 난 트럼프가 직접 금지령을 내리고 공급망 위험 업체로까지 지정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될까 이번엔 AI 용도 제한 금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와 사업을 하려는 AI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해당 시스템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방 총무청의 AI 가이드라인 초안에 담겼는데요. 된서리를 맞은 엔스로픽은 국방부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소송으로 다툴 것이다 밝히면서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소식도 살펴보죠. 오픈 AI와 오라클이 텍사스주에 조성 중이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양사는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수교 예측이 변경되면서 계획을 철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미 건설 중인 1.2기가와트 시설 구축은 계속 하되 이를 확장하는 방안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 축인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는 최근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픈 AI가 3자 공동
추진 대신 각각 개별 계약을 맺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선회하는 등 프로젝트가 표류 중이고요. 또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당초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을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점 역시도 과잉 투자를 시인한 것 아니냐 AI 거품론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순다르 피차이 CEO를 잡기 위해 통큰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3년간 최대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패키지를 부여했는데요. 피차이가 CEO로 취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업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자 회사인 웨이모와 드론 배송업체 윙의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는데 이를 두고 업계는 알파벳이 이들 기업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선 스마트폰 혁신을 이을 차세대 기기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를 준비 중인 스마트 안경의 핵심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카메라를 눈높이에 맞춰 배치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AI가 사용자의 시선을 이해하도록 설계한 게 핵심인데 다만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디스플레이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부연했는데 첫 제품은 화면이 없는 오디오 중심 AI 안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향후 디스플레이 탑재형 모델로 확장할 여지도 남긴 발언으로 읽힙니다. 삼성이 이번 제품에서 더 강조한 건 하드웨어 판매보다 생태계 확장인 만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장윤주, 한혜진 소속사로 유명한 S팀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가 4배에 올랐습니다. S팀은 국내 최초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사로 장윤주, 한혜진, 이현희 등 유명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2023년 자체 IP 콘텐츠 키도크 페스타를 처음 기획해 진행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2021년 254억 원에서 2024년에는 356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196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S팀이 공모가 대비 4배의 주가가 오르면서 3% 올랐고요. 디어유가 8.77%, YG 엔터테인먼트도 8.26% 올랐고 SM도 6%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강세가 단순 단기 반등을 넘어서 방산업종 재평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고로 LIG 넥스원은 천궁2의 제작을 맡고 있고 RFHIC는 LIG 넥스원을 통해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랐던 방산주들 정리해보면 퍼스텍이 16.84%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였고 LIG 넥스원은 9.3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대 올랐으며 RFHIC까지 6.40%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수요 확대 기대가 부각되면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확대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도 언급됐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배터리 생산 기지와 소재 공급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배터리 소재와 장비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SS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 DKT가 20%대 급등세 보였고 SK 이터닉스도 13.99%, 신성 ENG까지 6.70% 올랐습니다. 넷마블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수수료 인하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안드로이드 앱 내의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앱 수수료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공헌 이익률 증대에 따른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함께 올랐던 게임주들도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네오위즈가 15.83% 올랐고 넷마블이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펄어비스가 7.10%, 컴투스까지 5%대 오랜만에 게임주들도 온기가 돈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기록했던 국내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엔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쇼크에 대한 공포를 넘겼는데 중동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번 주도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세가 예상됩니다.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내내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강보합으로 올라섰고 코스닥은 3.4%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중동 지역 리스크, 국제 유가와 채권 변동성이 커진 점 등이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 코스닥에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말아 올렸습니다.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급등락장을 매수 기회로 보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3조 6,9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선 개인들 2조 9천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9,4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1조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들이 4,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3,9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도 800억 원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방산과 원전 대표주가 각각 7%, 8% 넘는 강세 기록했고요. 반면 반도체 투톱은 2%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만 들어가는 소식이 보도됐는데 이게 오늘장에서 호재가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삼천당제약과 레인보 로보틱스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대표주 흐름이 좋았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10% 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중동발 유가 불안과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30전 오른 1,476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한때 1,495원까지 상승했었고 지난 7일 새벽 역외환율은 1,484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마저 돌파했고 중동 사체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터라 오늘 환율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난주 내내 변동성을 야기했었죠. 우리나라가 주요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시선이 다시 경제 지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되고 내일 4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잠정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또 11일에는 미국의 2월 CPI, 13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는데요. 종목별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기업인 엑스비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에스팀에 이어서 엑스비스가 강시장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편 전 거래 시간 외 거래에서는 원전주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AI 전력 대란 속 가스터빈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산미 금속 등이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유가 폭등과 고용지표 충격에 일제히 하락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 공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2위까지 살펴보시면 방산 대표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6.5% 하락하면서 17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6.4% 약세로 현재 거래가 86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7.4% 빠집니다. 51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4.4% 약세로 거래가 36만 1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세 이어갑니다. 4.8% 오름세, 거래가 155만 2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내림세입니다. 에코프로가 5.8% 반락하면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16만 2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5% 약세로 35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5% 가까운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9만 2,400원입니다. 삼천당제약이 6.8% 추가 하락하며 71만 2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8% 가까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76만 6천 원이고요. ABL 바이오까지도 4%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2,600원으로 집계됩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던 국내 증시 이번 주 공포 구간을 벗어나면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프리마켓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또 한 번 크게 출렁일지 개장 분위기 머니쇼와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폭락과 급등을 연달아 연출하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 자금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조선과 금융,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순위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성생명, H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 쪽으로 흐르는 와중에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했습니다. 특히 보통주는 같은 기간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동안에도 우선주는 담았는데요. 한국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은 줄이되 삼성전자라는 종목과 배당은 계속 들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ETF로 묶인 패시브 자금이 보통주에 몰려있다는 점도 같은 기업, 다른 종목의 수급 흐름을 갈랐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자금 이탈이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보통주에는 악재로 작용한 반면에 우선주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건설과 조선 관련 종목에서도 외국인의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가 조선주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H현대중공업은 지난주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24년 매출액 대비 10.27%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중동 리스크로 급락했던 코스닥이 지난주 불과 이틀 만에 전고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바이오와 로봇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고영,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고영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의료용 로봇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시장은 고영의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따내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달 안에 일본 PMDA 승인을 획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주와 방산주에 등 공격적인 매수를 집중한 반면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주에서는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매수세가 돋보이는데요. 순위권 보시면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 더존비즈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DB하이텍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대형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지만 한미반도체는 홀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사이클이 아직 유효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대형 반도체주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죠. 이에 한미 반도체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HBM 수요 폭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에서도 방산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공2가 최근 이란의 공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산주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UAE 측이 우리 정부의 요격 미사일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천공2의 개발을 맡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난주 약 64%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내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순위권에는 테크윙, 리노공업, 원익 IPS, HPSB, 이오테크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HPSB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수소 어닐링을 채택하면서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란전 장기화에 대한 우려 또 고용 시장 둔화 소식 나오면서 네. 또 많이 출렁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주말 사이에 네. 많은 뉴스들이 중동에서 쏟아져 그렇죠. 나왔죠. 예.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뛸 줄은 참 지금 현재로서는 선물 흐름입니다만 WTI 아까 108도 봤습니다만 지금 106불 정도 하루에 16% 넘게 오르네요. 그리고 지금 브렌트유하고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한 5불 정도 이렇게 낮게 형성되더니 네네. WTI가 이번에 확 같이 올라버리네요. 지금 프리장 봐서는 오늘 또 무슨 사이드 카나, 서킷 브레이크 등등이 예상되는 그런 날인데 어쨌거나 지금 힘든 국면 됐네요. 여러모로 지금 변동성 커지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사실 또 전략 세우기도 쉽지 않고 네,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만큼 지금 이란 핵 제거되면은 유가 단기에 급락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트루스 소셜에 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요. 지금
글쎄 뭐 이 정도 원유 유가의 혼란을 갖다가 백악관에서 예측을 못하고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전쟁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변수라서 그렇죠. 예전에 예. 이라크 때도 보면은 맞아요. 지상군 예, 투입하고 뭐 6주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몇 년 걸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김정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머니쇼 첫 출연이신데 네. 어떻게 보면 근래 몇 년 중에 제일 힘든 시기에 또 그러게요. 네, 하필 제가 테이프를 꼽으셨습니다. 네. 타임을 좀 잘 못 맞춘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얘기는 해야 되고 그죠? 투자는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일단 뭐 리서치 센터를 그거 이렇게 끌고 가시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아마 10월, 11월 그 무렵에 이제 2026년 전망을 내놓으셨을 테고 네, 맞습니다. 진짜 전망이 허무하죠. 좀 많이 허무합니다. 실제로 네. 저희도 2번 정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장이 또 저희 예상보다 좀 다른 장이라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신기하다, 또 배울 점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좀 3월 들어서 이 변동성 커진 장, 특히 우리가 뭐 고점 대비 한 1,300포인트나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오늘도 추가 급락은 뭐 개장 초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뭐가 정리가 되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장 요즘 왜 이래요?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전쟁은 저희가 예측 불허다 보니까 네.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게 시장 예상이 너무 다르게 이제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예.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응을 한다기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뉴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다른 점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여기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뭐 어떤 결론도 내리지는 못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응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빠르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주말 사이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데 가장 큰 뉴스는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유가가 가장 염려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유가를 120달러까지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주말에 분석을 해보았는데 예. 다행히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실제로 120달러 간다 하더라도 달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이제 환율 상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수급 쪽은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만약에 120달러를 간다면 월 기준으로 해서 40억 달러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반도체 수출 호조로 월 1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단기적으로 크게 염려되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저희도 1,550선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나. 1,550?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왜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지냐는 거죠. 사실 처음에 변동성이 있을 때만 조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올랐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한국은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뭔가 생산하거나 산업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원유 상승, 특히 중동 지역의 원유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이 사실 이제 리스크나 전쟁 난다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한국이 유난히 시장이 가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뭐 앞서간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이제 손길을 내민 상황인데 사실 유럽도 지금 녹록진 않은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 유가를 볼모로 내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안보라든지 국방에 관해서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안보랑 국방보다는 사실 저는 원유 이제 원유 쪽, 급격한 유가 쪽, 상승이 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비축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이제
보통 이제 국제기관에서 국제경제연구소에나 권했던 기간보다는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이 넘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인데 다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좀 문제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중동 지역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 단가라든지 네. 이런 이슈 때문에 속도가 좀 더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속도들이 이제 원유 수입하는 처를 좀 다양화한다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 전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도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이 지금 8% 마이너스. 그 선물에서는 8%가 하한가니까 지금 하한가 네. 찍혀 있는데 장 열리고 나서도 이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우선 저기 뭐 그래요. 다들 이제 말씀하기가 어려웠을들 그렇지. 우리가 좀 어거지로 끌어올린 게 있다 보니까 이 와중에 세게 두드려 맞는 것도 인정은 해야죠. 우리가 뭐 자꾸 이제 본질을 갖다가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게 너무 급했으니까 이런 거는 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비투까지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김지영 센터장님이 이제 금융 쪽으로 쭉 이렇게 애널리스트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말에 미국 뉴스 중에 그 사모 신용 요새 문제가 되는데 네. 뭐 블루아울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블랙록에서 펀드 환매를 갖다가 중단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좀 느낌이 다른데요. 제가 너무 과민인가요? 사실 지난주에 이란 이제 뭐 미국 공격이 있었던 이후부터 네. 블랙록의 이제 펀드 환매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염려가 좀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뉴스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전초 증상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대로 이제 블랙록이 그 나가는 자금을 어떻게 보면 우선 중단시킬 정도로 네. 자금이 많이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인 건 맞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최근에 이란 사태들이 중동 리스크 사태가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취하는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란이 진짜 직접적인 공격 대상인 거고, 그러면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아마니의 얘기 나오고 있는 예.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도 맞다라고 예, 보고 예. 있고요. 실제로 뭐 이란에서 뭐 운해를 지나가는데 해상을 지나가는데 중국 선박으로 바꾸고 나니까 뭐 지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사실 미국의 경제 그 규제로 인해서 사실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니의 중국 쪽으로 이제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실제로 중국에서 원유 조달하는 거에 약 15%를 이란 쪽에서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로도 저도 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란이다 보면 중국과의 우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발단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핵이라는 그런 이벤트들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뭘 여쭤봐야 될지도 지금 당황스러워지는데. 결국 예. 이란은 좀 장기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지금 한 거고, 그래서 모스타바 지금 이제 차기 지도자로 선출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물론 전투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지는 게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 게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점점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장일 수밖에 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메네이 차남이 차기 이제 지도자로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말에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면서 사실 당분간 지난주와는 다르게 다소 공격적인 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역시 이제 좀 더 공격적이거나 뭐 예상하지 못한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들이 미국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좀 더 크게 단행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얘기 나눈 지가 뭐 한 20분 돼 가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여기서 희망회로 한 번만 좀 돌려주시죠. 뭐 억지로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없지 네. 않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한국이 그동안 이제 저평가 받았던 이유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투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유동성 효과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국면이 2026년에 시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반도체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부양 정책이라든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증시 부양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사실 코스닥의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이제 반등이 급격하게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요소들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호응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자금이 몰려서 된다기보다는 여기에 실적 개선이랑 맞물려서 정부의 정책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주식시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장기적으로라는 말이 항상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기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장기랑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장기,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본다면 보통 장기적으로 1년, 2년, 2, 3년을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이상을 고려하는 6개월 거라고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곧 있으면 3월 말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가 반영되면서 좀 호정 기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작년 연말에 2026년 전망을 할 때는 모두들 상고 하저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분위기는 사실 이제 상고에서 하반기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거의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머니 무브라는 이제 자산에 이제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는 자금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5월, 6월까지는 이제
밴드를 폭을 좀 좁게 형성을 하셔서 예전에 뭐 내가 2배 오르면 팔겠다라고 예, 예. 하신다면 50% 올랐으면 좀 차익 실현을 반 정도는 하셨다가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 선생님한테 희망회로 한번 돌려주십사 했는데 제가 돌리는 희망회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좀 창피할 수 있는 타코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타코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좀 글쎄요. 그것도 뭐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해버리면 그거 한데 일이 그 정도 타코가 나올 수 있는 그게 되는가 하는 거고 혹시나 지금 타코가 뭐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신다면은 진짜 이렇게 전혀 뭐 안 살피고 안 듣고 그냥 막 주식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문제가 있으신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뉴스도 찝찝해요. 오라클이 오픈AI하고 그 텍사스 데이터 센터 그 확장하기로 해서 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 항상 12개월 추정 PER로 추정 실적 가지고 추정 PER로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을 갖다 측정을 하는데 추정이 저런 식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장 빠지니까 무슨 뭐 삼성전자 150조 이익 나네, 200조 나네 이 소리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이 업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저는 이게 만약에 뭐 저것도 하나의 바퀴벌레예요. 전부 데이터 센터 뭐 짓겠다고 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HBM이 됐건 메모리가 됐건 갖다 공급할 것 같으면 이 얘기인데 그게 지금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란 사태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린다라고 이란 보시면 사태 될 때문에? 것 같고요. 실제로 AI 투자 쪽은 사실 거품론이 작년에도 있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제대로 우선 물량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좋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오라클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체크했던 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하신 대로 아까 전에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어쨌거나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유가 불안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예. 예상치가 작용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AI 투자 쪽은 사실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면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 물량으로 공세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투자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50조, 200조 수익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27년도부터는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로 반도체 전문가들은 아마 계속 물량 공세를 할 수는 없을 거다. 돈이 계속 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미국이 예. 확보한 이후에는 효율성을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결국 뭐면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가장 이제 가격 효율성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사실 오라클 입장에서는 확장 철회라는 게 이제 뭐 사실 큰 결정이긴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조금 지금 꼭 이란 사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거를 고려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제 저는 시발점이라 보고 있지 단순히 이거를 우린 다 접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AI라든지 저희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추진되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란 사태도 이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이벤트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라크 전쟁만 하더라도 6주 걸린다 하던 게 몇 년을 갔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굉장히 빨라지긴 했잖아요. 사실 전쟁 네. 양상도 좀 다르긴 하죠. 네, 지금은. 굉장히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제 경험상으로는 방향성은 시간이 걸려도 가기는 하더라. 그래서 얘기하셨던 이제 AI, 오픈 AI, 오라클의 투자 같은 경우도 지연되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 뭐 이걸 영원히 안 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정말 좀 당분간 주식시장이 쉽지 않겠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지금 속출하는 느낌인데 지금 정리해보면 유가가 일단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기에다 이제 사모대출,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둔화 이러니까 유가 급등하고 맞물려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고용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사실 우리 시장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털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우리만 또 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올해 미국 경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요소라고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장 컨센서스가 미국 연준이 이제 연 2회 정도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 이제 부진보다는 이제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좀 힘들지 않나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337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9% 하락 예상됩니다. 1,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6,900원, 17만 8,500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 또 SK하이닉스도 4.5% 하락 예상됩니다. 88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0만 8,100원이고요. SK스퀘어가 7.9% 하락 예상되고 있고 기아 호가는 16만 1,000원으로 3.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5.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700원, 알테오젠 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호가는 18만 5천 원으로 8.6%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예상 체결가 70만 원이네요. 레인보로보틱스도 8%대 하락 예상되고 있고 ABL바이오가 2.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5천 원, 코롱티슈진 1.7%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 호가 12만 원으로 5%대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HLB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은 상황에서 자,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뭐 원전주라든지 가스전과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 섹터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방산주는 여전히 강하고요. 방산주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호가는 호가다 보니까 다만 이제 오늘같이 하락 예상되는 분위기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인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주말에 한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네.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때요? 소부장 쪽까지요. 제가 소부장 쪽은 한번 최근에 볼게요. 좋았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가량 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 근데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오후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좀 낙폭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오후로 갈수록 낙폭이 커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든지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서 낙폭을 줄이는 아랫꼬리에 이제 일봉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희망회로 중에 제가 또 갖고 있는 희망회로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현물, 선물, 옵션에서도
콜 팔고 푸스하고 해서 완전히 이거는 뭐 해치도 아닌 하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 주 그냥 목요일 날 없이 더군다나 3월이다 보니까 좀 묵직한 만기일인데 그거 앞두고 한번 짧게 하방으로 해먹으려는 정도라면은 다행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이건 뭐 한국 좀 비우겠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 좀 심각하다고 보이는 그것도 하나의 희망회로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라면은 그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자꾸 그나마 이제 미국이 좀 버텨주든지 바깥이 버텨줘야 되는데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센터장님? 좀 그것도 좀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왔다 갔다 변동성이 미국 지표도 어제 막 줄었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까지. 실질적으로 미고용 지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표 대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가끔 느낄 때도 있는데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통계를 측정하는 방식이 예.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서 예. 근데 다만 이제 고용 지표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버리지 곡선 정상화 국면에 좀 들어서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사실 워낙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도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담당, 채권 담당, 이제 각각 업종별 담당이 예.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카톡상에 그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고용 시장이 이제 정상화 국면, 초입 국면이긴 한데 물론 다시 비정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는 사실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 부분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제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조금 그래도 고용 지표가 이번 걸로 그렇게 일일희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예. 어제 지인을 통해서 예. 되게 좀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라고 느꼈는데 제 지인 중에 이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데 실제로 지지난주에 이제 이란 사태 터지자마자 이제 그 경유값 오르면서 이제 뭐 물량 가야 바로 이제 업체에서 예.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1.6배로 우리 올릴 수밖에 없다. 운송료가 올랐다라고 예. 해서 이 부분은 진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도 올해는 유가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당분간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못해도 이번 달까지 저는 지금 오늘 뭐 지난주 주말 같은 시장 분위기나 뉴스를 분석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못해도 1, 2주는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는 유가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유가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콘덴거 백오데이션 이게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유가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더 낮으면 그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선물이 더 낮으니까 앞으로 유가가 지금이 정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사려는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백오데이션 현상이 나타난 거지 결국에는 조금 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장기화 된다면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뭐 유가라는 게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도 예. 하고요. 어느 정도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트럼프의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좀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또 시장에선 기대감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심리적인 요소가 계속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조치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명확하게는. 하지만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찬찬히 보시면서 뭐 내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신다면 좀 일부 정리를 하셨다가 추격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매 쉽지 않은데 그래요. 소장님 어떤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매보다도 당장 오늘 이제 왜 장 오늘은- 열렸을 때 우리 투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진짜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네. 사실 이제 예. 지난주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지난주 이틀 연속 시장 폭락하는 거 보고 음. 그때 첫날 폭락할 때 사셨던 분들은 다음날 약간 멘붕일 수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샀던 분들은 수요일 날 멘붕이 왔고 그렇죠. 근데 수요일 날 예. 그걸 갖다가
막판에 사셨던 사서 분들은 이월 또- 시켰던 분들은 그 다음 날 완전 대박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하락이 나올 때 이게 좀 며칠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오늘 단계 끝날 거냐,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본인들의 일단 좀 행동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매매 패턴이.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화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급락했던 그걸 갖다가 목요일 날 그 낙폭의 절반을 갖다가 딱 돌리더니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돌렸던 그 절반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주말에 그게 없으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이 좀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조금 더 갔다가 C파가 나오려나 했는데 오늘 조금 무서운 C파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 3월 들어서 쿵 했던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 A파라면은 그 다음에 한 이틀 나왔던 그게 B파라면은 이게 좀 C파. 근데 이게 아유 지금 일단 뭐 몇십 초 안 남았으니까 김지영 센터장님 더 괴롭히기보다도 우리 정민앵커의 촉이나 들으면서 그냥 개장 시세 들어야겠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아래 꼬리?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다? 일단 예.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는 건 좀 명확한 사실일 것 같고,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 맞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공포지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 경계심리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전략 세우기보다는 정말 돌아가는 뉴스에 따라서 좀 흐름을 보면서 또 때로는 쉬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7% 떨어집니다. 5,265, 코스닥도 5% 하락합니다. 1,090이죠.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17만 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7% 하락합니다. 85만 2천 원이고, 현대차가 9% 떨어집니다. 50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8% 내림세 11만 7,150원, LG에너지솔루션도 4.9%, 5%대 하락입니다. 35만 8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떨어집니다. 155만 2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9% 상승합니다. 151만 원이고요. SK스퀘어가 9% 하락합니다. 50만 원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3% 떨어집니다. 96,700원, 기아가 9% 하락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6.4% 하락합니다. 15만 9천 원이고, 알테오젠도 6% 내림세로 35만 500원, 에코프로비엠도 4.9%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7%대 하락이고, 주가 71만 원, 76만 6천 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가 5% 떨어집니다. 18만 700원, 코오롱티슈진 2.3% 내림세고, 리노공업, 니가캔바이오 모두 7%대 하락이고요. HLB 4만 8,200원으로 지금 현재 4만 8,500원, 4.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해운주가 급등을 하네요. 흥하해운이 10% 급등합니다. 2,830원 선.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6% 강세입니다. 7,610원. 대한해운도 2% 상승세고요. HMM도 1.4% 올라갑니다. KSS 해운도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들, 또 LPG 관련주들, 셰일가스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S오일이 5.7% 상승합니다. 13만 7,100원이고, GS,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6,100원, 31,350원, 각각 12%, 13%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밖에 중앙에너비스도 18% 급등합니다. 지금 34,650원, 그리고 극동유화도 11%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대성산업도 8.4%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1%.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지금 사흘 연속 급등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종목별로 그래도 빠르게 좀 양봉으로 전하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도 올라가요. 아무래도 이제 곡물가 급등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이 22% 급등합니다. 9,240원. 그리고 조비도 17% 넘게 올라갑니다. 17,180원 선. KG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효성 OMB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57,700원으로 11% 급등 중이고요. 효성 OMB도 12% 급등합니다. 남해화학이 21% 급등이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29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932억 원, 1,42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09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은 858억 원 순매수, 기관은 15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16원 60전 상승한 1,4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진짜 유가 오르고 달러 환율 급등하고 하하.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오, 10년물 국채 선물은 1.4 그렇게 원빅 반 가까이 빠지네요. 금리가 엄청나게 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3적 아니고 3고죠 지금. 그렇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예. 어쨌거나 뭐 힘든 장은 됐고 외국인들 코스닥만 사고 있고 그러네. 확실히 낙폭도 코스닥이 적긴 적네요. 시장에서 보니까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 소나기가 내리는 와중에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장 또 분위기는. 코스닥 액티브 펀드 나온다고 액티브 하니까. 펀드? 네, 내일 출시된다라고. 그게 예. 언제부터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내일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또 증권사에 그거는 RIA 그 서학개비들 들어오는 거 그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왜 그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고 왜 서학개비들 정리하고 돌아서 네네. 뭐 양도세 안 맞고 뭐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전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뭐 네. 그런 보면 돌아오는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RIA 계좌하는 건 저쪽에 딴 데 물어봐야죠. 리서치 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아니, 누나 궁금한 거 빨리 여쭤보세요. 갑자기 저한테 누나라 그러세요. 아, 예. 아니, 민혜권이. 아니, 그거 저한테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예.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은 다 누나고 형입니다. 아, 나이 제가? 누나고. 아, 소장님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센터장님은 이제 한 상반기,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이제 상반기 지나서 이제 한 6월 지나서쯤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유가라든지 환율도 그러면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마 뭐 이란 사태도 방향성이 예. 좀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섹터를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뭐 지금은 당장 매수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예, 제가 예. 아까 전에 추격 매수라고 예,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은 좀 시장에 대해서 그 방어적인 부분으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예, 뭐 지난주에도 대표적으로 은행주, 금융주라든지 방어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방어주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권, 보험, 은행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예. 올해는 단연코 증권이었다가 예. 지금 현재 우선순위는 은행, 보험, 은행, 증권, 보험이라고 은행, 보시면 될 것 증권, 보험. 예. 됩니다.
이유는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자사주 뭐 의무 소각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일본의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꾸준하게 그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년 실적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예전보다 적극성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약간 안 좋은 뉴스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AI 산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수요는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지나고 보면은 또 지금이 어쩌면은 분할 매수 구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뭐 얘기하신 대로 네. 사실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하셨던 오라클의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 이런 거 얘기가 뉴스가 많아진다면 문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큰 흐름 속에서 반도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여전히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투자가들한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라는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많이 이끄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사실 센터장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우연찮게 뭐 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관계자 분들을 뵀었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경기 민감주냐라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한 달 주문하고 재고 쌓이면 그 다음 달 주문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진짜 경기 예. 경기 그래서 민감이네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 공매도 재게 될 때 실질적으로 경기 호전된다 할 때 뭐 방산주들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는 이제부터 바닥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경기 민감주라서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예.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AI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전 전쟁과 다르게 미국이 어느 정도 투자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패권을 자기네가 우선순위로 갖고 가려면 우선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리는 그림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IT 쪽에 반도체주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두텁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편인데 일본은 지금 계속 꼬로박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가 넘네요. 니케이 낙폭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일본 뭐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른다고 봤을 때 일본보다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값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예전에는 그 전쟁 이슈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금값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실질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금리하고 금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또 떨어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금 자산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값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맞아, 예, 예. 근데 현재로서는 워낙 이제 시장에 뭐 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염려들이 좀 크다 보니까 금이 안 통하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을 해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사실 금값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가 좀 극단화될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 선물이나 이런 가격들을 좀 마이너스 수익률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디 금뿐입니까? 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한 30 몇 프로, 한 거의 40% 가까이 한 부러진 날이 하루 나왔지만 그러면 이거는 뭐 AI 시대가 된들 태양계가 아닌 안드로메다건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은도 그때 보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갖다 붙였습니다만 결국 포모였고 투기였어요. 은도 보니까. 네. 예. 아유. 네. 질문을 하셔야죠. 아니 자꾸 시세를 보니까 이렇게 아, 되네. 어떤 사람이 시세를 보니까 예. 머리가 하얘지네요. 어떤 시세를 보시는 지금 거예요? 뭐야 이거 6%가 돼가네. 아, 코스피요. 지수가 마이너스 예, 6%에 육박하고. 이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낙폭이 축소되기보다는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정유주들, 뭐 방산주들 정유주도 빠져요? 아니 올라간다고요. 아, 정유주하고 예, 방산주가 예. 올라가고 네. 그리고 뭐 일부 조선주들도 올라가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올라가고 해운주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뭔가 반도체 낙폭을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워낙 또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미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을 지금 5,8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내일 이제 코스닥 그 액티브 펀드 네.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이제 코스닥 쪽 자금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약간 위축되어 있고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 때문에 글쎄요 좀 이것도 참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 옥석 가리기 시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옥석 가리기 시초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뭐 실적 개선의 기대감 이런 것도 유동성 효과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이라고 하면은 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 또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학회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약간 소외된 측면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바이오도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좀 많이 사기는 아, 했는데요. 그래요? 좀 염려되는 거는 이제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때 그러니까요. 예, 예. 긍정적인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또 바이오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구성해가는 지금 당분간은 전략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금융주 쪽 네, 하고 이제 반도체는 조금 저가 매수, 좀 분할 매수 차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얘기하셨던 단기적인 거기는 하지만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해운 쪽도 좋을 수는 있겠는데 해지 차원에서. 예, 코스닥 쪽은 여전히 저는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쪽에 선제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좀 매수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뭔가 사기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희망 회로를 말씀해 주니까 예, 예.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교롭게 이제 97학번 IMF 세대 시작하면서 이제 예. 학번을 맞이했고요. 제가 회사에 첫 취업을 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9.11 사태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막 장이 빠지는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것들은 오르고 반도체는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모든 업종이 빠지는 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시장이 그래도 한국이 원유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뭐 도움이 될까 싶기만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리서치 센터를 이끌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주 장이 가장 힘들었던 장이긴 해요. 그동안 올라서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었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 너무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 6천을 바라보다 갑자기 5천대로 떨어지는 거가 자기들은 처음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조용히 9.11 사태 때를 경험해서 그런지 나는 괜찮다 이거는 아니지만 네. 지켜보다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근데 다만 고통스럽지 않다라고는 내가 표현할 수는 없겠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뉴스들이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뉴스가 아니다라고 밝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있는지, 그만큼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체력이 좋아졌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신입사원들을 제가 또 공교롭게 지난주에 받았는데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예. 경제 뉴스는 신문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장은 너희들이 아마 당분간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당분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실 때가 IMF 호동 97년이고 네. 입사하셨을 때가 9.11 터진 2001년이다. 네, 맞습니다. 그 험한 꼴을 다 입학과 입사 때 보셨다. 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제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IMF 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이제 운용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 일부러 논문들을 찾아봤었어요. 네. 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금융이 제조업 대비해서 발전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금융을 선택하게 됐고요. 9.11 사태 때는 저는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세계 뭐 3차 대전이 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다 TV가 있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정확히 뭐 반토막 나는 것도 저는 구경을 했었고요. 구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면서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뭐 버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고 거기에 대비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지난 26년의 여의도는 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컸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이 결국엔 이기더라. 다만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오르거나 이럴 때는 탈이 나더라.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미국 국채 얘기도 하셨는데 장기채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어쨌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커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지켜보는 차원이 더 나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얘기하셨던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 따라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이 상황이 반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로서는 시장이 얼마나 또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향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견뎌내는 체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합니다. 코스피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었는데요. 지금 낙폭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7.1% 떨어지면서 5,187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5.7% 가까이 빠집니다. 1,0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개인들만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3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기관 역시도 4,69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홀로 1조 1,34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이쪽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는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215억 원 순매수, 기관도 41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개인만 홀로 지금 외국인도 팔자 포지션을 전환이 됐고 개인 역시 148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주항공과 국방, 가스 유틸리티,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업종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LPG 관련주가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18.5% 뛰면서 거래가 34,550원이고요. 흥구석유가 19%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32,800원대 거래됩니다. 국동유화도 16.1% 오름세로 거래가 4,975원이고요. 대성산업이 7.1%, S-오일이 1.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3만 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해운주도 강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운임 쇼크가 현실화된 영향입니다. LPG선 스팟 요금은 일주일 만에 약 6배 급등했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BLCC 스팟 요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관련주 내에서 흥하해운이 8.6% 강세, 거래가 2,770원이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2% 강세로 7,320원, 대한해운이 0.7% 오름세 2,2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HMM 현재 1.1%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29,900원, KSS 해운도 2.8%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32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란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며 방산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DYC가 7.5% 강세, 한일단조가 17% 가까이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4,350원이고요. 센서뷰도 14%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060원. 그 외에 산미금속이 8.8% 오름세로 15,660원, RF 시스템주도 현재 0.2%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주가 상승합니다. 전 세계 비료 무역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봄 파종을 앞둔 농가의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료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남해화학과 조비가 이미 상한가입니다. 남해화학이 9,860원, 조비가 18,960원 기록했고요. KG케미칼이 지금 18.6% 급등하며 5,840원, 그리고 효성 OMB도 두 자릿수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4% 급등세로 거래가 7,610원이고요. 롯데 정밀화학까지 11.6% 올라갑니다. 5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는데 장중에 좀 낙폭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암동 오기 싫었죠? 네. 좀 말할 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예. 그래요. 지금 한 일주일 겪어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궁금해. 예. 오히려 이렇게 급락장 때는 우리가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으시겠죠,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 뭐 비료 관련주들 오늘도 다 보면은 그냥 비료 관련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료 관련주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네, 미래생명자부터 시작해서 뭐 네. 조비, 네. 뭐 남해화학 뭐 이런 것들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좀 주가 보시면은 그때 이후에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폭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국 테마였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 그런 거에 따라가다가는 몇 년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익이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반도체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루빈에 대한 GPU가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루빈에 대한 스펙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루빈에 대한 최신 칩은 이제 메모리가 HBM4가 몇 개가 들어가냐? 288GB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 H백 같은 경우에 몇 기가가 들어갔냐? 80GB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대가 2번 교체된 거거든요. 두 세대가 교체됐는데 그 증가한 수치가 필요한 수치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2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망에 엄청난 파급을 좀 미치겠죠. 그래서 루빈 GPU에 사용되는 HBM4 스택 하나는 일반 D램보다 이 실리콘 웨이퍼 면적을 3배 더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루빈은 칩 하나당 이런 스택을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 보시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뭐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2026년 올해는 그냥 계약들 통해 가지고 수백만 개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증가하고 P도 증가하고 근데 네. Q가 양도 좋은데 여기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칩까지 더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HBM은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이 HBM4는 일단은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루빈에 대한 GPU는 탈락을 했고 CPX 쪽, 그러니까 중간 칩 정도는 이제 탑재가 될 텐데 그래서 양강 구도가 또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은 벌어들일 돈이 상당히 많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HSBC에서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그래서 지금 영업 이익으로는 뭐 160조, 170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사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나오는 소식들 또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일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참 시장이 이러니까 이게 맞나, 손이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HBF 보고서나 아니면 낸드 보고서에서도 계속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으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또 확장되는 쪽이 어디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낸드 공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아마 다음 달에 또 탐방을 가게 될 텐데 저희가 일정은 다 잡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PSK 홀딩스 이쪽은 다 뭐 SIC 링이라든지 이런 예. 쪽은 좀 한 번쯤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로 좀 보고서를 내서 많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래도 공부해야죠. 이 와중에 그럼요. 산업 보고서 네네. 예 어느 쪽으로 가져오신 거죠?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좀 핫했던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거 뭐예요? 좀 어렵네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는 근데 처음 들어보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페로브스카이트예요. 페로브스카이트예요. 그냥 뭐예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쭉 읽으셔도 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네. 그냥 네. 한 호흡에 읽으세요. 네. 쉬지 한 말고. 호흡에? 네. 네. 숨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예. 워낙 우주가 글쎄. 저온이고 하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문제를 음. 안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기를 어디다가 공급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네.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상이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한다며. 네, 태양광으로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지붕 위에 있는 거는 다 실리콘 패널이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조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명이 ABX3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페로브스카이트로 지칭을 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랑 실리콘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예. 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주에서는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방사선을 딱 때려 맞는 순간 원자가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 자가치유 성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좀 더 발전된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태양광 섹터를 우주 전력 인프라라는 쪽으로 이제 리레이팅 시켰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인사들이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방문을 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대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 데이터 센터랑 다르게 안정적인 전력망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는 선으로 꽂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자체 전력 생산 시스템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특정 물질이 아니고 ABX3 화학식을 통해 가지고 지칭을 하는 건데, 네. 자, 이제 태양전지는 이러한 결정 구조의 물질을 광흡수, 그러니까 태양광을 흡수를 하는 거죠.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데, 자 실리콘에 대한 기술을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전체 생산하는 거에 지금 95%예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지금 아직 뭐 양산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양산이 되진 않았고요. 자, 페로브스카이트가 차세대 태양전지로 평가받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효율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저비용에다가 저온 공정 기반에 대한 제조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실리콘이 구현하기 힘든 경량, 가벼운 거. 예. 그다음에 유연한 폼팩터의 확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고효율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고효율은 뭐냐면 이 발전 효율의 개선인데, 자,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최대 효율, 이거를 뭐냐면 쇼클릭 퀘이서라고 합니다. 쇼클릭 퀘이서 한계에 따라서 29.4%까지 낼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31%에서 33%까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효율 개선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로 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리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를 양산하기보다 중간 단계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양산하기에 너무 기술적으로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실적인 효율 업그레이드 경로는 어디냐면 텐덤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하는 겁니다. 우리 HBM 적층하듯이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자 실리콘은 특정 파장대의 빛 흡수나 이런 강점이 있지만 모든 파장 영역을 효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이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면적 기준 발전량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텐덤은 지금 24.5%까지 좀 상용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실리콘 상용화 제품들은 21%에서 23%입니다. 예. 네, 24.5%까지 좀 상용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비용하고 고온 공정입니다. 자, 저비용은 뭐냐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모래에서 추출을 해요.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정에서 1000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00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비나 전기료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뭐냐면 이 잉크처럼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OLED 같은 경우 유기물 코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정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공정 기반으로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고, 자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폼팩터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는 매우 얇은 막 형태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경량이랑 유연 구조를 채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ABX3 구조 방식은 뭐냐면 반투명이나 투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실리콘 방식은 빛을 딱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쌓거나 아니면 산에다 쌓거나 아니면 바다 위에 쌓잖아요. 예. 사막 위에 있거나. 자,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되냐면 우리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예. 건물 창에도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원래 지금 실리콘은 건물 창을 막아버리면 예. 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택을 못 하잖아요. 어허.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명하니까. 네, 투명하니까. 예. 네. 지금 뭐 물론 가정집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그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조금 반투명이나 투명 재질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이제 태양광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유일한 대안이 태양광 그 페로브스카이트이기 때문에 네. 우주 데이터 센터용으로 가장 적합한 게 이유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무게 대비 높은 출력에 대한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방사선에 대한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가가지고 또 만져줘야 돼요, 이걸. 수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 자가치유 성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높은 유연성 바탕으로 이게 필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발사를 할 때 실리콘은 이렇게 딱딱딱딱 올려가지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발사 비용 비싸죠. 네. 우주로 올리는 거. 자, 그러면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발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발사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실리콘 대비해서는 월등한 경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는 발사체 적재 중량이 곧 돈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리콘보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에 대한 무게를 저희가 좀 측정해서 보고서로 써놨는데 지금 실리콘은 0.5에서 2와트 시당 1g 정도입니다. 네. 그람당.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람당 23에서 30와트 정도 됩니다. 효율이 다르죠. 그러네요. 10배에서 15배가 예.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태양광 패널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페로브스카이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상용화는 일단은 텐덤 구조다. 네. 적층 쌓아 올리는 방식. 근데 최근에 태양광 패널 시장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IEC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텐덤 구조를 좀 표준을 받고 있다. 테스트 통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그 업체는 선익 시스템하고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저희가 지난 1월 15일에 한번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후에 지금 주가가 그때가 43,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1만 8천원이 2배 올랐습니다. 거의 많이 오르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선익 시스템이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논 토끼가 독점하던 구조를 선익 시스템이 좀 저가형이고 기술에 대한 경쟁력으로 캐논 토끼가 장악하던 시장을 선익이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지금 BOE 쪽에 들어가고 있죠. 예. BOE가 OLED 증착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OLED는 전기를 주입해가지고 유기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 나노미터의 두께의 방막을 오차 없이 균일하게 쭉 깔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선익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 이미 8.6세대 OLED 대면적 패널에다가 유기물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기술력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로 가더라도 이 경쟁력에 대한 노하우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수의 태양전지 기업들과 장비 성능이나 수율 검증이나 POC를 검증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을 보자면 네. 텐덤셀로 일단 상용화를 시키겠지만 하나큐셀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는 이미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셀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게 중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아니라 양산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33%에서 34%의 수준의 텐덤셀 구조에서는 이제 1cm 미만의 이거를 측정한 거예요. 자, 1cm에서 몇 퍼센트 나오냐? 아, 33에서 34% 나오는구나. 인데 이걸 대면적으로 깔아버리면 수율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불량 나올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대면적의 상용화가 난관이에요. 이제부터는. 근데 동사는 슬롯 다이 코팅이랑 진공증착 기술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용 규격인 M10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2mm 곱하기 182mm인데 기판에서 28.6%의 발전 효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용화 진입에는 한 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장점이 뭐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우주나 위성까지 같이 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그룹한 하나 그룹 내에서는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솔루션하고 선익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요새 이제 태양광 얘기할 때 이제 OCI 홀딩스는 이제 전혀 뭐 언급이 안 되네요. 그쪽은. 네, 거기는 실리콘 쪽, 실리콘 예, 쪽이라서? 인고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부분들. 근데 선익 시스템을 갖다 이제 이제 갖고 오셨는데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많이 올랐던데.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저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실적 부분. 실적. 네. 동아일텍이 모 회사입니다. 어? 동아일텍. 동아일텍. 네, 동아일텍이 모 회사인데 예. 동아일텍은 사실 페로브스카이트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동아일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글쎄. 올랐는데 예. 자, 실적을 볼게요. 동아일텍이 2024년에 1,784억에서 2025년에 5,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네네. 아니, 매출액이. 매출이? 네, 영업이익은 147억에서 1,13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탐방 갔다 왔을 때 한 75%에서 80%가 선익 시스템 매출이거든요. 네네. 여기가. 근데 선익 시스템도 보면은 똑같은 좀 주가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액이 1,129억에서 5,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에서 1,1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주가도 계속적으로 동아일텍이랑 비슷한 그림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동아일텍도 페로브스카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이 오로지 페로브스카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단 1차적으로 왔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BOE 2차 물량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실적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일부만 반영이 됐지 오로지 다 반영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었네요. 엑스비스 299%. 그러니까 그냥 다 올라간 거죠. 공모가 4배. 네. 그쪽은 그쪽의 리그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네. 제 말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아무 떨어지는 위로 안 됩니다 가운데서도 지금. 네. 시중의 유동성은 좀 아직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시고 지금 1조 7천억 넘게 샀네요 코스피에서. 오늘은 3조, 4조 이 추세면은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됐건 입이 됐건 뭔가 좀 나와줘야 이게 반전이 될 것 같은데 지수선물 낙폭도 커지고 있고 환율은 이제 뭐 이제 안 보이죠. 네. 전고점이라고 해봐야 우리 2008년에 봤던 97원인데 거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집히는 레벨이 없는데 이 1,500원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지도 이제 관건입니다.
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장이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